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방화동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아주 뼈아픈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년 전 사랑했던 남편을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던 겁니다. 다름 아닌 바로 저희 동서와 서방님에게 말이에요. 서방님을 생각해서 저와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죽자마자 두 사람이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며 제 뒤통수까지 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믿기지 않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고 동서와 서방님에게 복수하며 모든 일을 해결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 결혼을 한 케이스였어요.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도 그리고 결혼 후에도 언제나 가정에 충실한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 보였지만 다른 일들로 저의 속을 썩이거나 힘들게 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잘생긴 아들과 예쁜 딸아이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는 저희 아이들만큼이나 아끼는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10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서방님이었어요. 어린 시절 남편 집이 많이 가난했는데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남편이 서방님을 자식처럼 키웠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서방님도 남편을 무척이나 따랐고 남편과 제가 결혼한 후 저에게도 무척이나 깍듯했죠. 하지만 서방님은 남편에겐 늘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어요. 서방님은 직장 생활을 하다 동서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던 것인지 자주 회사를 옮기며 관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차선책으로 음식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또한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동서와 서방님은 매번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었고 저희 부부에게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사업해서 저희 형편이 좀 되니 그런 동서네를 잘 도와줬고요. 동서와 저도 남편과 서방님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인지 저도 모르게 동서가 동생처럼 생각이 되며 늘 마음을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동서네가 힘들어서 저희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가게 되었는데 제가 몇 가지 반찬들을 해서 동서에게 싸주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동서와 서방님이 제 앞에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형님 감사해요. 저희는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형님이랑 아주버님, 저희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잘 되면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 형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형수님이랑 형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안 돼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가족인데 서로 힘들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동서도 서방님도 모두 기운 내세요.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동서네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만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동서네에 큰일이 생겼던 거예요. 서방님이 가게 일을 하면서 빚이 많이 졌던 것인지 동서네 집으로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서방님을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다간 서방님이 정말로 간방에 가게 생긴 것이죠. 물론 그때 남편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저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남편과 저는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아서 동서네를 좀 도와주는 건 어때? 서방님 가뜩이나 힘든데 정말로 저러다가 고소당해서 전과자 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동서네보다 좀 나은 형편인 우리가 도와주자. 여보,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나야 그래주면 고맙긴 하지만 당신 이 집 샀을 때 드디어 내 집 생겼다고 엄청 좋아했었잖아. 당신이 알뜰하게 살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하고? 여보, 집 한 돈을 다 동서네 도와주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야 살림만 조금 줄여서 이사 가면 되는 거잖아. 집이야 나중에 당신 사업 더 잘 되면 그때 지금보다 더 좋은 집 사서 이사 가면 되는 거고.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어?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아내로 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당신 꼭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여보, 당신 이미 충분히 나한테 좋은 남편이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랑 애들이 있어서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내 친구들도 나보고 당신처럼 자기 부인 챙기면서 가정적인 사람도 없다면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살자. 그래, 그러자. 여보, 고마워. 남편이 평소 저에게 못해줬거나 섭섭하게 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서방님과 동서를 도와주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저와 아이들밖에 모르는 남편을 보며 남편을 생각해서 동서네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저희 부모님 병원비며 간병비까지 전부 남편이 책임져 주었던 겁니다. 저보고는 저희 친정 부모님만 잘 신경 쓰라면서요. 그런 남편의 동생이니 저도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자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서방님이 감방에 들어가게 되어 남편이 마음 아파하는 일은 저 또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집을 팔아서 정말로 동서네를 도와주게 되었죠. 하늘도 그런 저희 부부의 정성을 알았는지 시간이 흐르자 동서네도 위기를 잘 넘기며 운영하던 서방님 가게도 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희도 몇 년 후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예전보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이사를 가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동서네가 잘 되자 저희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이 운영하던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자 동서와 서방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며 기고만장해진 것이었죠. 서방님은 저희 남편을 붙잡고 잘난 척을 하며 으스대기에 바빴고 동서는 그동안 저에게 하지도 않던 터무니없는 불만을 토해냈던 겁니다. 그날은 동서네가 놀러 왔기에 제가 평소처럼 동서네가 들고 갈 음식을 싸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 아무 불만 없이 잘 먹던 제 음식에 대해 불만을 쏟아붓기 시작했던 거죠. 동서, 서방님이 좋아해서 LA갈비랑 나물 몇 가지랑 반찬들 해서 싸놨으니까 가서 잘 챙겨 먹어. 형님, 그런데 이 LA갈비 당연히 2+1 맞는 거죠? 투뿔 한우? 동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자주 사다 먹을 수 있어서 호주산 사다가 주로 해먹는 거 알고 있었잖아. 세상에 형님, 지금 우리 보고 그런 싸구려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형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랑 저랑 더 이상 예전에 그 돈 없고 가진 거 없던 가난뱅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1 아니면 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 무시하지 마세요. 동서, 나는 지금 동서네 생각해서 반찬 만들어서 싸준 거밖에 없는데 내가 언제 동서네를 무시했다는 거야? 형님이 말 안 하면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매번 손 벌리는 저희 보면서 속으로는 저랑 남편이랑 한심하다고 여겼었잖아요. 동서, 그만하지 못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좀 지나치네. 나 그동안 동서랑 서방님 잘 되기만을 바랐지 한 번도 두 사람 한심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 동서야말로 그동안 속으론 날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거야? 난 동서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지 실망이다. 그러면 동서가 말한 이 싸구려 음식들 우리 가족들이 먹을 테니까 그냥 가져가지 마. 그러면 됐지? 아, 아니요, 형님.
함부로 까불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주신 거니 이번에는 만들어주신 음식들 가지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동선애가 힘들 때마다 그렇게나 열심히 도와줬는데 잘 되고 나자 바로 태도가 바뀌는 동서와 서방님을 보며 섭섭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와 서방님이 저보다 많이 어리기도 했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저희 가족에게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년 전 저희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막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불경기 여파로 남편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크게 빚을 져 이리저리 투자자를 만나고 다니며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늦은 저녁 시간 투자자가 부른다며 급하게 길을 나섰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게 살아있던 남편을 보게 된 마지막 날이 되었고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떠난 남편을 보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소식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신까지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장 섭섭했던 일은 바로 동서와 서방님의 태도였습니다. 물론 동서네가 힘들 때 남편이나 저나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도와줬던 것은 아니지만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며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서네가 나 몰라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남편 장례식장에서 벌어졌죠. 남편의 장례식에서 동서며 서방님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남편의 동생만 아니었다면 동서며 서방님이며 모두 인연을 끊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러나 저는 동서며 서방님의 그런 행동에 계속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떠난 것에 대해 슬퍼할 겨를이 없었죠. 남편이 죽자마자 찾아온 남편 빚쟁이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제가 어떻게든 모든 일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회사와 직원들을 정리하며 빚을 청산하고 저와 아이들은 간신히 방 2칸짜리 반지하 빌라를 월세로 얻어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정말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당장 저희 집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도와달라고 말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동서네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바보같이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뒤통수 칠 줄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두 사람이 딱 그 꼴이었으니까요. 동서네를 찾아가자마자 저를 대하는 동서와 서방님의 태도는 정말 매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동서는 팔짱을 끼고는 저를 위아래로 내려다보며 난보듯 했던 겁니다. 그리곤 두 사람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께서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저기 괜찮으면 동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당장 우리 세 식구 생활비가 없어서 말이야. 내가 돈 벌면 갚을 테니까 조금만이라도 부탁해. 세상에. 지금 형님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솔직히 아주버님 죽고 형님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아줌마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형님 말을 어떻게 믿고 제가 돈을 빌려드려요? 형님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인데. 그러다가 형님한테 꿔준 돈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집사람 말이 맞아요. 사람이 힘들수록 스스로 일어나는 버릇을 해야지. 형수님 이렇게 힘들다고 남한테 기대는 버릇 아주 나쁜 거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불쑥 저희 찾아오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놓고 돈 다 떨어지면 형수님이 저희 찾아와서 또다시 손 벌릴지 누가 알아요? 동서와 서방님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 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힘들 때는 뻔뻔하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손 벌릴 때는 언제고, 제가 단 한 번 찾아온 것으로 절 거지 취급하며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안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는 거였어요.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니들 힘들 때는 찾아와서 손 벌려놓고 내가 처음으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지금 날 거지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 그동안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빌려갔던 돈 내놔. 내가 남편이랑 집 팔아서 너희 도와줬을 때 분명히 나중에 돈 벌면 전부 갚겠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당장 돈 갚으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 웃기는 소리 하네. 아줌마, 그때 공짜로 우리 도와줬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은 무슨 돈? 우리가 언제 형수님네가 빌려준 돈 갚겠다고 했던 증거가 있냐고요? 차용증이라도 있으면 어디 한번 줘보든지. 뭐라고? 차용증? 그리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한테 아줌마라고 한 거야? 어차피 형도 죽었고 그러면 이제 남남 아닌가? 그리고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데? 형님이 정 힘들면 우리 집 가정부나 하세요. 그래도 뭐 그동안 봐온 정이 있으니까 내가 그 돈을 쳐줄게. 싫으면 우리 집에서 그만 나가든지. 보자 하니까. 뭐? 니들 정말 안 되겠다. 은혜도 모르는 너희 같은 것들은 혼 좀 나봐야 해. 그리고 저는 동서와 서방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저한테 잡힌 머리가 아픈지 당황하며 난리였죠. 무식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당장 놓지 못하겠어요? 이 무식한 아줌마가 뭐하는 짓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이거 놓고 말해. 당신 내가 폭행죄로 확 고소해버릴 거야. 오냐 이것들아. 어디 고소하고 싶으면 해봐라. 그러면 내 새끼들 전부 니들한테 맡겨놓고 난 교도소 가서 콩밥 먹으면서 아주 편하게 지내면 되겠네.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것들아. 그리고 결국 그날 저와 동선에는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서로 남남으로 살기로 한 것이었죠. 두 사람은 저한테 머리까지 뜯겼으면서 절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방님이 절 고소해서 제가 정말로 교도소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을 맡길까봐 겁을 먹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까지 팔아서 도와줬던 동선애였는데 그 결과는 배신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다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요. 하지만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실컷 울고 들어갔죠. 혹시나 집에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저를 걱정할 테니까요. 엄마는 무조건 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자면서 매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죽은 남편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향해 말했죠. 여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이 힘든 세상에 나랑 아이들만 놓고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죽고 싶은지 알아? 서방님 좀 제대로 좀 키우지. 우리 힘들어지고 당신 없어지니까 나랑 아이들 나 몰라라 하더라. 당신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키운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에도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키려 하는데 저는 놀라서 꿈에서 깨고 말았죠. 저는 꿈에서 남편을 만나고 난 후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이 걱정되어 나온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시작하게 된 일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잠시 3, 4년 정도 했던 일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배워서 도배 일을 몇 년 했었거든요. 그 덕에 힘든 시기 저희 가족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기술이 또다시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비록 도배 일이 힘들긴 했지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저희 두 아이들 먹여 살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어서 빨리 자리를 잡아 아이들을 경제적 걱정 없이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물론 중간에 생활비가 부족해 제 결혼 반지를 팔아야 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나타났던 이상한 꿈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도배 일을 시작하고 5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쉬는 연휴 기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가족들 모두 아침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제 꿈속에 남편이 그전보다 더욱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혹시 나한테 무슨 중요한 할 이야기라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고 싶으면 해봐. 내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테니까. 그러자 남편은 제 말에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곤 꿈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말했죠. 여보, 저쪽을 잘 봐봐. 저쪽이라니? 어느 쪽?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쪽. 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고 그곳을 잘 살펴봐. 내 말 잊으면 안 돼. 알겠지? 꼭 잘 살펴봐야 해. 당신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쪽? 거기 도대체 뭐가 있는데? 하지만 저는 남편과 더는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남편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본 순간 남편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 남편을 찾다가 놀라서 또다시 깨어나고 맙니다. 여보, 저쪽이라니. 여보, 제대로 말 좀 해봐. 여보! 저는 꿈에서 깨어난 후 너무나 생생한 꿈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남편이 꿈속에서 가리켰던 쪽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남편 물건들을 보관한 장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장롱을 열어 남편 물건을 보관했던 상자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급한 마음 때문인지 남편 유품이 담긴 상자를 떨어뜨리고 말았고 다른 물건들과 다르게 저 멀리 남편 수첩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남편 수첩 사이로 무언가 종이봉투 하나가 삐죽 나와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 수첩에 있는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고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깜짝 놀라고 말았죠. 봉투에는 남편의 편지와 함께 차용증 하나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남편이 서방님에게 자그마치 10억이라는 거금을 빌려주면서 받았던 차용증이었어요. 사실 서방님이 힘들었을 때 남편이 서방님에게 10억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남편이 저한테는 서방님한테 빌려줬던 10억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은 차용증만 받아놓은 채 아직 10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남긴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여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당신에게 이 편지를 남겨. 사실 동생한테 빌려줬다고 했던 10억 아직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 당신과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당신이 내가 이 편지랑 같이 남긴 차용증을 보고 꼭 동생한테 빌려줬던 10억 받아내. 동생이 지금은 돈이 없다면서 나중에라도 꼭 나한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요즘 그 녀석 변화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이 놓여야지 말이야.
갚을 돈이 정말 없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요즘 회사가 힘드니까 내가 이런 편지까지 남기고 나도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무엇이든 만약을 대비하는 게 좋으니까.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여보, 요즘 내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만 버텨보자.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앞으로는 정말로 큰 걱정 없이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야. 여보, 예전부터 말한 거지만 나라는 부족한 사람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언제나 고맙고 사랑해. 남편이 편지를 쓴 날짜를 보니 남편이 떠나기 몇 달 전 남긴 것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저희 가족 앞날이 걱정이 되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해왔던 것이죠.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도 저희 가족이 걱정되어 제 꿈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방님 집에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날도 제 꿈에 나타났던 건가 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남편이 세상엔 없지만 저희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소리내어 펑펑 울었죠. 여보, 그래서 내 꿈에 나왔던 거구나. 이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내 꿈에 찾아주었던 거야. 여보. 제 울음소리에 저랑 같이 자고 있던 중학교 3학년인 딸아이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고 말았죠. 그리곤 놀란 얼굴로 울고 있는 저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생긴 거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자 저희 아들도 제 울음소리에 놀라 자기 방에서 나와 바로 달려왔어요.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아빠 떠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엄마, 우리가 아직 어려서 미안해. 나랑 동생이랑 빨리 커서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나 사실 엄마가 작은아빠네 다녀와서 밖에서 몰래 우는 거 다 봤어. 엄마가 작은엄마랑 작은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작은아빠네 갔던 날 두 사람이 엄마 쫓아냈던 거 맞지? 자기들은 힘들 때마다 항상 우리 집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으면서 두 사람은 정말 쓰레기들이야. 내가 얼른 커서 성공해서 작은엄마랑 작은아빠 코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말겠어. 두 사람 다 가만 안 둬. 오빠 말이 맞아. 엄마,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 고생한 만큼 꼭 효도하며 살게. 그러니까 울지 마. 동명아, 수지야. 엄마가 그래서 우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살았어. 앞으로 너희들 고생 안 해도 돼.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고생하는 거 보면 얼마나 미안했는데 앞으로는 엄마가 너희들 고생 안 시키고 편하게 살게 해줄게.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들 말에 저는 더더욱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엄마, 혹시 우리 때문에 더 무리해서 일하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우리 이미 엄마랑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걸. 아빠 떠나고 느꼈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받으면서 엄마랑 아빠한테 사랑받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우리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무리하지 마. 엄마 우리만 없어도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랑 아빠 말도 안 듣고 매일 심술만 부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아빠 말들 잘 듣고 하는 건데. 엄마, 나도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충분히 좋으니까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 나 솔직히 엄마까지 잘못될까 봐 겁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정말이야. 아빠가 우리 위에 남겨준 돈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이제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돼. 앞으로는 우리 마음 놓고 편히 살자. 엄마 정말이야? 정말로 아빠가 남겨준 돈이 있어? 그러면 앞으로 엄마 힘들게 일하면서 우리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 앞으로는 엄마 고생 안 해도 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우리 엄마 더는 고생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저희는 셋이 서로를 꼭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서방님한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전 철저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바로 서방님네에게 저희 남편이 빌려줬던 10억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남편이 서방님에게 받은 차용증이 이미 법적 공증까지 받은 거라 돈을 받아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서방님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동서와 서방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날은 제가 다른 때보다 일이 일찍 끝나 아이들보다 집에 일찍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두 사람을 보자 뺨을 날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지요. 남편이 떠나고 저희 가족이 힘들게 사는 걸 봤으면서 저희 남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싫어 숨기고 있던 두 사람은 정말이지 괘씸하기 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송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저 또한 모르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안 그랬다간 동서와 서방님이 무슨 일을 꾸밀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이야기했죠. 이미 영 끊은 지가 언제인데 여긴 왜 찾아온 거야? 왜 찾아오긴요? 혹시 지금이라도 형수님이 반성하고 있으면 저희가 형수님 용서하고 받아주려고 찾아온 거죠? 남편 말이 맞아요. 그동안 저희한테 했던 일도 형님이 사과하면 저희가 너그럽게 용서해드릴게요. 어때요? 좋죠? 우리가 형님네 집들이 한다고 이렇게 선물로 시장에서 콩나물이랑 계란도 좀 사왔다고요. 그런데 형님 집에 먹을 것 좀 있어요? 반찬 있으면 우리 좀 싸주지. 요즘 제가 여러 모임 나가느라 집에서 살림을 못했으니 저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사온 이 콩나물이랑 계란으로 우리 가기 전에 콩나물 무침이랑 계란말이 좀 해주시고 집에 있는 반찬들 좀 예전처럼 다시 싸주세요.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죠. 그래서 동서가 손에 들고 온 콩나물과 계란을 확 낚아채 버렸죠. 내가 그날 동선에 찾아갔을 때 그렇게 날 문전박대하면서 동선의 가정부의를 하라느니 마느니 하면서 쫓아내놓고 지금 나한테 뻔뻔하게 콩나물 무침이랑 계란말이를 해달라는 거야? 그것도 우리 집 집들이 선물로 시장에서 사온 이 콩나물이랑 계란 나부랭이로? 예. 그래도 형님네 형편에 콩나물이랑 계란 정도는 저희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냐 좋다. 너희들이 정원하면 내가 콩나물이랑 계란으로 아주 맛나게 요리해줄게. 형님 정말이세요? 그러면 형님이 만든 다른 반찬들도 우리 싸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형수님 요리 잘하시는데 오랜만에 저희 형수님이 만든 음식으로 포식하게 생겼네요. 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콩나물을 동서랑 서방님 머리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서랑 서방님이 놀라서 말하더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형수님! 먹는 거로 장난치면 벌 받는 거 모르세요? 니들이 콩나물 무침 좀 해달라며. 그래서 니들이랑 무침으로 잘 버무려서 우리 집에서 꺼지게 만들려고 그랬다 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찾아간 나를 거지 취급하면서 매정하게 쫓아내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반찬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 그렇게 콩나물 무침이랑 계란말이가 먹고 싶으면 니들이 직접 해서 처먹어라 이 잡것들아! 전 손에 들려있던 계란을 동서와 서방님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계란 맞는 게 아팠는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파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형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우! 계란 비린내! 니들이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니들보다 못 사는 집에 찾아와서 반찬 구걸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 양심도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꺼지라고! 형님 두고 봐요. 오늘 일 분명히 후회하게 될 테니까. 형수님, 우리 이렇게 내쫓았던 거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이젠 정말로 당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니들이나 오늘 일 후회하지 마.
곧 니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테니까. 어디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보자고. 저는 두 사람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에게 복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남편에게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두 사람이 어디 저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나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피눈물 나는 복수를 준비하며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쯤 동서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동서는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형님 왜 전화하셨어요? 왜요? 저번에 저한테 잘못했던 거 사과라도 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게 사과할 거면 그때 저한테 그렇게 나오지 말았어야죠. 본인 본수에밖에 알아서 저랑 남편한테 기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우리 좀 만나. 내가 동서랑 서방님한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과하려고 만나자고 하려는 거면서 아닌 척 하기는. 알겠어요. 형님이 원하니까 우리가 만나주긴 하는데 저번처럼 그러면 그때는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요? 저는 동서와 서방님을 저희 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친한 친구네 있게 한 상태였고요. 동서와 서방님은 저희 집에 도착해 저를 보자마자 역시나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도 왔으니까 어서 이제 사과하세요. 형님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떻게 사과하실 거예요? 형수님이 만나자고 해서 저 바쁜 시간 쪼개서 온 거니까 용서받고 싶은 거면 제대로 사과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제가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테니까. 아니, 난 사과 못 하겠는데? 지금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 같아서 말이야. 이거나 보고 말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서방님이 저희 남편에게 10억을 빌려가면서 썼던 차용증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제가 내민 차용증 사본을 보더니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서는 기겁을 하고 말았죠. 이건 니들이 말 안 하면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지? 니들이 우리 남편한테 10억 빌려가면서 썼던 차용증이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빌려갔던 10억이랑 이자까지 합쳐서 당장 갚아. 그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됨을 감지한 동서랑 서방님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10억이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해요? 맞아요, 형수님.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동안 정을 봐서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그 돈 안 받아도 형수님 지금 아이들이랑 잘 살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정은 무슨 정? 우리 이미 예전에 연 끊긴 거 아니었어?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살고 있어? 너희들은 나랑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게다가 니들 말 맞다나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10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남편한테 빌려갔으면서 어떻게 입 싹 닫고 그동안 모르는 척 살 수가 있어? 나 혼자면 몰라도 내 새끼들까지 굶고 있는 걸 봤으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니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새끼까지 죽이려 한 거나 다름없어! 이 배은망덕한 것들! 지금 형수님이 몰라서 그렇지 아마 저희 사정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런 소리 못 하실 거예요. 형수님도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실 거라고요. 사실은 요즘 저희 가게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가게에 손님들이 안 와서 파리만 날리고 당장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형수님한테 여유 되시면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형수님한테 빌렸던 10억 갖고 나면 이번에 정말 저희 망할지도 몰라요. 형님, 그동안 제가 버릇없이 굴었던 거 전부 죄송해요. 계속 힘들게만 살다가 남편 가게도 잘 되고 잘 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나 봐요. 실은 저희 잘 되고 나서 형님한테 함부로 대했던 것도 예전부터 형님 잘 사는 거 보고 부러워서 저도 형님 앞에서 잘난 척 좀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나서 형님이 저희 진심으로 잘해주신 거 알았으면서
괜히 열등감에 그랬던 거라고요. 형님 앞에서 한번 잘난 척 좀 하고 싶었다고요. 저희가 전부 잘못했어요. 웃기지 마. 그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니들 했던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용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니들은 우리 남편 죽을 때도 우리 힘들 때도 눈물 안 흘렸으면서 내가 니들 힘들다고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그리고 아무리 내가 부럽고 잘난 척하고 싶었다고 해도 그렇지.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도와달라고 찾아갔던 사람을 그렇게 매정하게 문전박대해도 되는 거야? 나랑 남편은 니들 힘들 때 우리 집까지 팔아서 도와줬었다고. 그동안 나랑 남편이 니들한테 한 게 있는데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어떤 사람의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고! 우리 남편한테 빌려갔던 10억 당장 갚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가는 내가 너희들 곳에서 콩밥 먹게 할 테니까. 오늘 이 말하자고 불렀던 거니까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안 돼요. 못 나가요. 형수님이 저희 10억 안 갚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고요. 형님이 저희 용서하고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저희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예요. 니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 그릇에 물을 잔뜩 담았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서방님 얼굴에 확 부어버렸죠. 차가워!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장 안 꺼져? 지금 당장 안 꺼지면 경찰에 가택 침입죄로 니들 확 신고해버릴 거야. 정말 그래도 상관없어? 저는 정말로 경찰에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와 서방님은 겁이 났는지 주랭랑을 치고 말았죠. 사실 가택 침입죄로 동서와 서방님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겁을 주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변호사를 통해 서방님에게 소송을 해 남편이 서방님에게 빌려줬던 10억과 이자까지 전부 받아냈습니다. 그 후 지인을 통해 서방님네 소식을 들어보니 정말로 서방님네 가게가 쫄딱 망했다고 해요. 빚도 많이 졌던 건지 빚쟁이들에게 재산을 전부 뜯기고 난 후 간신히 반지하 원룸을 얻어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게가 망한 이유가 어이없게도 서방님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가게 장사가 잘 돼서 대박이 나자 손님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종업원들에게 갑질을 하다가 안 좋은 소문에 법정 소송까지 당하며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몰랐었는데 서방님 음식점의 갑질 행동이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로 한동안 동네에서 말이 많았었나 보더라고요. 조금 성공했다고 가족까지 배신하며 못되게 살더니 결국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는지 얼마 전에 동서네가 망하고 나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 좀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일을 하긴 하는데 버는 돈 전부 매일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있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예전처럼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형수님,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번에 쫓겨났는데도 오죽하면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니들 같은 인간들은 좀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려서 다시는 못된 짓 할 마음을 못 먹지. 은혜도 모르고 인간 같지 않게 살면 니들처럼 되는 거라고. 알겠냐? 그 후 동서와 서방님이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찾아왔다가는 제가 스토킹으로 고소해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니까요. 앞으로도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저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저는 아이들과 작은 아파트를 사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살 때처럼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도배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모으며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젠 중간중간 쉬면서 아이들과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의 수첩을 확인하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남편 짐들을 다시 정리하다가 남편의 수첩을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첩에는 서방님에게 돈을 빌려줬던 차용증만 들어있던 것이 아니었죠. 남편의 수첩 안에는 저의 가족 사진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나의 보물이라고 남편이 적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꿈에 나와 저희를 도와줬던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 몫까지 제가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워보려고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 남편 곁으로 가게 된다면 남편에게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끝낼게요.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